자, 잘 쉬셨죠? 예, 등기 효력 105페이지 보도록 하죠. 등기 효력의 경우는 이제 아까 등기 둘로 세분해서 종국 등기라는 등기가 있었고 또 하나가 예비 등기 있었는데 예비 등기의 경우는 가등기를 의미하고 지금 나온 효력은 가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만의 효력이 되어서 6가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하나가 중요한데 지금은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첫 번째 발생하는 기능은 물권 변동적 효력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얘는 민법제 186조에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의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을 해서 물권이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효력이 가장 기본적인 효력으로 처음 나온 효력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나온 것이 이제 대항력 효력인데 대항력 효력을 줄여서 대항력이라고 부릅니다. 대항력의 경우는 아까 우리 등기하는 원리 중에서 채권 등기된 경우, 채권의 경우는 임차권도 있고 또 하나가 판매권도 있죠. 두 가지 권리 등기하는 경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을 했고 이거 이외에도 등기 신청할 때 임의적 기록사항을 기록하는 경우도 대항력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임의적 기록사항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각종 권리 등기 배울 때 반드시 적을 사항이 있고 적어도 그만 안 적어도 그만 이런 사항이 빠져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빌려온 돈이 있어야 돼요. 빌려온 돈을 다른 말로 피담보 채권, 그건 반드시 등기합니다. 근데 돈을 빌려줄 당시에 채권자가 이자는 반드시 받을까요? 이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돈을 빌리면 이자 당연히 받을 것이고 여러분 동생이 빌리시면 이자 받아요? 혹시 의붓 동생이에요? 자, 이자 안 받겠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그렇지 동생한테 이자 받는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럼 이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다 임의적이라는 말 쓰는 겁니다. 그럼 이자 같은 경우도 있고 권리의 존속 기간, 그 다음에 뭐 치료 같은 경우가 대상이 될 텐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하나만 예를 들을게. 이자로서 나는 1억이라는 돈을 빌려오면서 연 이자가 12%로 빌려옵니다. 그럼 연 12%라는 얘기는 1억에 12%면 얼마예요? 1200만 원이죠. 그럼 1년에 한 달에 이자가 100만 원씩, 소위 말하는 일부 이자. 이제 약정이 되어 있는데 1순위로 저당권 등기 실행을 하고 원금 1억 등기했고 이자를 연 12% 등기한 경우도 있고 약정은 되어 있지만 저당권 등기 실행을 했고 채권액만 등기하고 이자 등기 안 했습니다. 똑같이 이자 약정은 있지만 여기 등기를 했고 여기 등기 안 한 상태에서 2순위로 전세권자가 들어왔을 경우에 나중에 이 집이 이제 1년치 이자가 체납에 대해서 경매 들어가더라. 그럼 원금 1억에다가 이자가 1200 있겠지요? 못 받은 돈이. 경매가 진행이 된 경우에 여기는 이자 등기했나요? 네, 그럼 여기는 전세권자보다 1억 1200만 원을 먼저 가져갑니다. 여기서 남은 돈을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여긴 이자 약정은 되어 있지만 이자 등기하지 않았죠. 그럴 경우는 이자 못 받은 이자가 1200이 있다 할지라도 원금만 1억 먼저 가져가지 못 받은 이자가 있다고 후순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자를 등기하게 되면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이자가 등기 안 되어 있는 경우는 후순위권자에게 이자가 있다고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이자를 먼저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럼 이렇게 등기된 경우는 힘이 세져요, 약해져요? 세지죠. 그 등기가 무서운 겁니다. 그럼 등기가 되어 있으면 보호가 되는 것이 내용들을 기하시면 될 것이고 요건 나중에 뒤에 가면 다 배우게 되니까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오늘 배운 범위 중에서 채권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세 번째가 순위 확정적 효력인데 등기가 실행이 되어 있으면 이제 등기부상 어떤 등기가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따지는 기능이 순위 확정적 효력이 될 것이고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 등기부상 순위를 따질 수가 있게 됩니다. 순위 따지는 기준은 등기법이 정하기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등기한 순서 보고 순위를 정한다. 여기 정해놓은 것이 여기 등기 따지는 기준인데 등기는 종류별로 처음 배웠던 게 주등기라는 등기가 있었고 또 하나가 부기등기라는 등기가 있더라. 첫 번째 주등기의 순위 따지는 기준은 둘로 나눕니다. 같은 구에 실행한 등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구에 실행한 등기. 같은 구에 실행한 등기는 순위 번호가 빠르면은 우선이고 다른 거는 접수 번호가 빠르면은 우선이 됩니다. 같은 거는 뭐가 빠른 게 우선이래요? 순위 번호. 다른 거는 접수 번호인데
이 말은 요 집에 대해서 갑구하고 등기부 을구를 열어봤더니 갑구 1순위에 A라는 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고 2순위로 압류가 들어와 있고 3순위로 가압류가 들어와 있더라. 세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을구에도 1순위에 저당권 등기 들어와 있고 2순위에 전세권 등기, 3순위에 저당권이 들어와서 세 개씩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순위를 따져라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이쪽은 갑구, 이쪽은 을구죠. 그럼 갑구에 있는 압류, 을구에 있는 가압류 둘이 부딪히면 누가 선순위일까요? 따져가는 순서인데 압류는 어디 있어요? 갑구, 을구. 갑구, 가압류도 갑구. 둘 다 갑구라는 같은 구 안에 있죠. 같은 구는 뭐가 빠른 게 우선? 순위 번호더라. 그럼 압류는 몇 순위고? 2순위. 가압류는 3순위니까 압류가 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여기 같은 구의 뜻이고 마찬가지로 을구의 전세권 등기하고 저당권하고 둘이 부딪히게 되면 전세권도 을구, 저당권도 을구. 그럼 같은 구 안에서는 뭐가 빠른 게 우선? 순위 번호. 그럼 전세권이 2순위니까 얘가 순위가 앞서겠네요. 그럼 같은 구라는 얘기는 갑구면 갑구 내에서 을구면 을구 내에서 끼리 따지는 경우는 뭐가 빠른 게 우선이고 순위 번호란 얘기고 이게 순위 번호예요. 그 다음에 다른 구란 얘기는 이번에는 갑구에 있는 가압류하고 을구에 있는 저당권 둘이 부딪히면 누가 선순위입니까? 여기 따지는 기준입니다. 가압류는 어디 있고? 갑구, 저당권은 을구. 구가 갑구, 을구 다르죠? 다른 거는 뭘 보고 찾아간대요? 접수번호입니다. 접수번호라는 것은 접수받은 날짜 밑에 제부터라고 찍혀 있는데 일단 구가 다른 경우는 날짜가 빠르면 선순위입니다. 먼저 들어오면 선순위인데 날짜 같다고 가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 얘가 2015년 날짜 같다고 가정하고 얘 똑같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가압류 접수번호 10번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15번일 경우는 접수번호가 지금 어디가 빨라요? 가압류가 빠르죠. 이때는 가압류 순위가 앞서는 겁니다. 그럼 같은 거는 뭐가 빠른 게 우선이고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이 말 이해 갔어요? 이따가 등기부 책 양식 나올 때 접수번호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같은 거는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이렇게 해서 내용 파악하시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보기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보기등기라는 게는 둘로 나눠서 보기등기 순위 원칙이 주등기 순위가 빠르면 원칙이 됩니다. 원칙은 주등기 순위가 될 것이고 보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등기 실행한 순서 보고 순위 정하는 것이 예외 규정인데 칠판 보고 또 이해하자고요. 칠판에서 등기가 1순위, 2순위, 3순위 여기도 1, 2, 3 나와 있죠. 다 주등기라고 부르고 등기 보는 방법이에요. 갑구 이거 똑같겠지만 을구에 지금 권리가 몇 개가 있나요? 세 개가 있죠. 그 을구의 1순위라는 얘기는 소유권자 A가 체결한 첫 번째 권리 소유권 잡았다는 얘기고 을구 2순위라는 얘기는 소유권 잡고 들어온 두 번째 을구 3순위는 소유권 잡은 세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소유권자 돈을 또 빌리게 되면 1, 2, 3, 4순위로 저당권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전세금 2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전세금을 담보 잡히고 5천만 원 빌려오게 되면 저당권 등기 할 때 얘는 지금 어딜 잡았나요? 전세권 잡았죠. 4번 주는 것이 아니라 2번 잡고 들어온 이해북이 1호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번호만 보더라도 태어나 출처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어딜 잡고 들어온 저당권이에요? 전세권 잡은 저당권이 뜻이에요. 그럼 이해북이 1호와 3순위가 둘이 부딪히면 누가 선순위입니까? 물어보는 기준입니다. 얘는 몇 순위고? 3순위. 얘는 이해북이 1호 2순위죠? 그럼 얘가 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전세금이 2억이고 저당권 5천만 원일 경우에 경매 배당 받아갈 때 전세권자 2억, 저당권자 5천 따로 받아가나요? 물어보시더라고. 그게 아니죠. 이 5천만 원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서 떼오는 거잖아요, 지금. 당연히 순위 앞설 수밖에 없으니까 등기사항은 밑에 있다 후순위가 아니라 등기의 생명은 순위예요. 뭐라고요? 순위가 앞서면 선순위고 순위가 밀리면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얘는 몇 순위고 2의 보기 2로 2순위고 얘는 3순위니까 얘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요게 보기 등기는 조등기 순위다. 이 말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등기 상호간의 얘기인데 똑같이 전세권 잡은 저당권이 2의 보기 1호다.
그랬더니 채권자가 전세권을 가압류합니다. 돈 받으려고. 가압류하게 되면 가압류가 떨어지면서 이 가압류도 전세권 잡았으니까 순위번호가 2의 북이 2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얘도 북이 등기, 얘도 북이 등기죠. 상호간에는 먼저 태어나는 순서가 앞서기 때문에 얘가 선순위이고 후순위가 되어서 여기까지가 조등기 북이 등기 순위 따지는 기준인데 이 정도만 볼 줄 알아도 웬만한 등기부 펼쳐놓고서 어떤 게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가름만 다 탑니다. 요거만 알아도 등기부는 순위 따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그 다음 따라 나온 것이 뭐가 나왔느냐? 가등기에게 본등기라는 말 나왔나요? 구분건물 나왔어요? 잠깐 놔두시고 그 다음에 부교등기 순위 받고 가등기부터 먼저 볼게요. 세 번째, 가등기를 통해서 본등기하게 되면 순위는 언제로 가느냐?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본등기했을 경우에 물권 변동이 언제 발생합니까? 여기 또 차이점인데 물권 변동 발생하는 시기는 본등기 때 발생하므로 순위는 가등기 순위고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예요. 서로 다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참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 이 파트인데 그림 그려보면 됩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지워버리고 이해했다 가정하고 만약에 1순위의 갑이라는 소유권이 있는 등기부에다가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랍니다. 가등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2순위하고 가등기하고 들어왔을 때 그럼 주인 바뀌었나요? 가등기 했다고? 아직 안 바뀌었죠? 주인은 안 바뀐 상태가 있는데 나중에 을이 본등기를 해버립니다. 본등기 할 때는 요 칸을 반만 쪼개서 여기다가 본등기가 들어가는 게 본등기하는 방법이에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번호를 따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칸만 쪼개서 본등기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등기하면 주인 바뀌었나요? 네, 본등기하면 주인 바뀌니까 물권 변동은 발생했다요. 근데 본등기하는 경우에 순위를 따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2순위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2순위는 언제 부여한 순위? 가등기 때 부여한 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순위는 가등기로 가는 것이고 물권 변동은 본등기로 발생해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참 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를 통해 본등기하면 순위는 언제로 가시고 자꾸 외쳐야 돼요. 방법은. 가등기로 순위가 올라가는 것이고 주인 바뀐 것은 가등기 할 때가 아니라 본등기가 주인 바뀌니까 주인 바뀐 것은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에서 서로 다른 겁니다. 달라서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나온 것이 말소 회복 등기인데 말소 회복 등기라는 등기는 회복의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회복이란 말 뜻은 친구가 갑자기 길 가다 넘어져서 오늘 내일 한답니다. 뭐라고요? 오늘 내일 한다는 말이 들렸어요. 그럼 그 친구한테 가볼 텐데 오늘 내일 안에 한번 가보실래요? 3일째 가보실래요? 오늘 내일 안에 가봐야지 그게 문병이 되는 것이고 3일째 가는 경우 문상돼 버리는 겁니다. 아닌가? 맞죠? 오늘 내일 가가지고 친구한테 뭐라 그래요? 이대로 있어라 회복해라. 회복하라 그러지 않나요? 회복하라는 얘기는 아프기 전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 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말소 회복하라는 얘기는 말소되기 전으로 돌아가니까 순위도 말소되기 전 종전의 순위로서 회복하는 것이 여기 순위 따지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말소 회복한다. 회복은 과거로 되돌아가니까 말소되기 전에 종전 순위로서 회복하는 것이 효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점 찍힌 거죠. 세 번째 점이 있었죠. 구분건물.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대지권으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 등기 용지 중 해당고 사항란에 실행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의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대지권 등기는 접수번호를 통해서 순위를 정한다 나와 있는 것이 여기 차이점인데 여기는 지금은 그냥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는 지금 풀을 수가 없습니다. 대지권 등기를 풀으려고 하면은 민법에서 소유권이랑 지상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들어왔을 때 대화가 되고 지금 설명드려봐야 뭔 말인지 따라올 수가 없어요. 민법에서 기본 개념을 완벽히 이해한 다음에 들어오는데 여기입니다. 그럼 지금은 야매로 설명드릴게요. 번호가 지금 분명히 무슨 번호하고 무슨 번호 나왔어요? 계속 순위번호하고 접수번호죠. 그럼 둘 중에 하나 보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대지권 등기라는 얘기는 뭘 보고 찾아간대요? 접수번호죠. 그럼 대지권 등기는 접수번호다. 그래서 대접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대지권 등기는 접수번호. 접수번호를 바꿔봐야 뭐로 바꿀까? 순위번호로 바꿔요. 번호 두 개밖에 없으니까.
순위 따지는 기준이 여기서 순위 번호하고 접수 번호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 대접권능이 무슨 번호래요? 접수 번호니까 대접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여름에 잘 먹는 음식이 있죠. 날 더울 때 시원하게 한 사발 먹는 거. 냉면은 여름 음식이에요, 겨울 음식이에요? 겨울 음식입니다. 냉면은 냉면 잘못 먹었다가는 그냥 여름에 쫙쫙 하죠. 아닌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삼복도인 날 냉면을 먹던가요? 삼계탕, 보신탕 이런 거 먹잖아요. 왜? 여름에는 이열치열이 중요하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여름 음식은 부패가 잘 되니까 끓여서 먹어야 돼요. 그래 탈이 안 생기게끔 하려고. 지금 냉장고가 있으니까 문제. 얘는 냉장고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탕을 여름에 많이 먹었고 겨울에는 오히려 상할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 설날 같은데 우리 어머니들이 뭐 하나요? 식혜하고 수정과 만들지 않나요? 왜 상할 이유 없어요. 또 옛날에 땅에다 무랑 막 썰어 놓고서 동치미 담궈 먹었잖아요. 그럼 차가운 음식은 겨울에 먹는 게 제격인 거고 저 여름에는 뜨거운 걸 먹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바뀌어가지고 냉장고라는 기술이 발달되니까 한여름에 냉면 먹잖아요. 그 냉면을 먹는 밥그릇은 밥공기의 주발이에요. 냉면 먹는 밥그릇은 밥공기에다 먹어요? 주발에다 먹어요? 누가 냉면을 주발에다 먹어? 대접에다 먹지? 자, 냉면 뭐로 기억하시라고? 대접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대접 걷는기란 말 나오면 무슨 번호다? 접수 번호다. 대접 기억하시면 되고 얘를 바꿔봐야 순위 번호로 바꿔요. 여기는 이제 시험에 내던 시기가 여긴 1회부터 13회까지는 거의 매회 냅니다. 거의 매회 내서 왜냐? 중개업할 때는 권리 등기부상 열어보고서 어떤 게 선순위인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등기를 못 보면은 권리부상이 안 될 경우는 된통 나가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알라고 해서 깔고 들어왔었는데 틀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거는. 다 외우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금은 잘 안 내고 나와 한 지문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의미 정도 파악하시되 나름대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 등기를 볼 줄 알아야 중개업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뺀 나머지 이 뒤로는 다 나중에 배워요. 뒤에 가서. 그냥 한번 미리 끄집어놓은 것 뿐이니까 뒤에 가서 한 번씩 다 배울 겁니다. 요게 순위 따지는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네 번째 나온 효력이 뭐가 나와 있느냐? 전문적 효력이란 말이 나오는데 전문적 효력은 민법에서 혹시 취득시효 배우셨어요? 진짜로? 그럼 대화가 되겠네요. 살짝 물어볼게요. 전문적 효력은 민법 제245조 1항이랑 2항 두 개 비교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1항이 시효 취득인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인하게 20년간을 점유한 자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서 아마 들어는 봤을 겁니다. 그럼 점유로 취득하는 경우는 몇 년 동안 점유하시고 20년 동안 점유하신 다음에 등기함을 취득하는 것이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점유가 앞섰나요? 등기가 앞섰나요? 점유가 앞섰죠. 점유를 먼저 하는 경우는 20년 점유할 게 있었는데 단서조항에서 다만 선의 무과실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이때는 10년만 경과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럼 등기가 되고 안 되고 차이점이 발생했죠. 등기가 안 되면 20년 점유할 게 있었는데 등기가 되니까 몇 년 만에 취득하더라. 10년 만에 취득하는 효력이 등기가 딱 한 번 나오는 점유적 효력인데 요거는 등기부 취득시효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요건 민법 공부가 되면 저절로 아니까 지금은 원칙은 20년 점유할 게 있었지만 등기가 되니까 몇 년 만에 취득하는 효력을 10년 만에 취득하는 효력을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추정적 효력이란 말이 나오는데 추정적 효력이라는 것은 이제 추정력이란 말 씁니다. 추정력이라는 것은 등기가 되어 있을 때 등기한 권리는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적법하다는 얘기는 이 권리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함을 추정해 주겠다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추정이란 말만 이해하시면 돼요. 추정이란 말이 뭘까요? 추정이란 말은 추측을 통해서 정한 게 추정입니다. 그럼 추정이란 말은 주로 많이 쓰는 데가 어디서 많이 쓰느냐? 수사 드라마. 뭐라고요? 수사 드라마. 지난주 화요일 날 11시 정도에 여기 까치산역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대요. 안 놀래네. 농담인데. 자, 그럼 오전 11시에 지난주 화요일 날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목격자 진술대로 몽타주를 만들었더니 저예요. 저를 잡으러 강서 경찰서 강력반 애들이 왔습니다. 와서 당신을 까치산 살인 사건의 주된 용의자로 뭐라 그래요? 추정한다 그럽니다. 저를 범인으로 추정을 했대요. 범인이에요? 아직 확정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정황 근거가 네가 범인일 것이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럼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범인이 맞다고 주장을 할까요? 아니라고 주장을 할까요?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주장한 제 입장에서 주장만으로 깨지느냐, 그게 문제예요. 주장만으로 깨지는 게 아니라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 11시에 여기서 뭐 했나요? 백목장사 했죠? 강의했잖아요. 설마 잊어먹었다고 해서 자, 증언해 주실 거예요? 강의했다고? 아니라 그랬어 지금? 난 사소한데 되게 난 은근히 사소해가지고 사소한 거에 많이 상처받고 거의 은근히 복수를 하는데 나중에 자 나중에 대놓고 그럴 거예요. 까만 옷 입은 아저씨 이게 참 뭐예요? 자 은근의 대가인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강의했다고 증언해 준과 동시에 저는 범인이라는 게 입증이 됐어요. 알리바이가. 그럼 추정이란 것은 상대방이 이런 사실이 있을 것이라 추정한 내용에 대해서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순간 깨지는 겁니다. 그 추정력 힘이 굉장히 약해서 추정한다에 말 나오게 되면 이건 어떻게 깨라? 반대 증거만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란 사실만 입증을 통해 깨는 것이고 나중에 민법 공부하다가 본다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본다란 말은 입증으로 깨는 게 아니라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확정력에서 센 것이 본다 규정이고 약한 게 추정입니다. 아주 쉬운 사례로 내 신랑이 바닷가 놀러 갔다가 실종이 됐습니다. 물에 빠져서. 근데 발견이 안 돼요. 그럼 몇 날 며칠 지났다는 얘기는 이 추위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느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올 그 우려가 있으니까. 아직 죽었다고 물증은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정황 근거면 죽었을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근데 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는 추정에서 깨버린 거니까. 근데 돌아오지 않더라. 그럼 이제 추정 상태로 있을 때 제 배우자 입장에서는 재혼할 수 있느냐? 재혼이 안 돼요. 사망보험금도 안 나와요. 이런 게 추정인 거예요. 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근데 돌아오지 않게 되면은 법률 관계가 복잡해지니까 사망한 것으로 몰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법원에 가서 실정선고 요청하시면 돼요. 가정법원 가서. 그럼 실정선고 요청하게 되면 특별실종이라 하는데 특별실종은 사고에 개입되는 경우 1년 돌아오라고 이제 공고를 합니다. 일간신문 법원 게시판에 보통 실정은 5년이에요. 사고에 개입 안 된 게 5년 동안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실종 순간부터 저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 배우자는 보험금을 받아서 다른 논팽이랑 재혼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이게 확정력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나중에 제가 사망한 것을 봐가지고 재혼하고 보험금 탔는데 제가 나중에 살아 돌아왔어요. 그럼 살은 거 죽은 거? 이건 아직 죽은 겁니다. 살아나려면 재판을 받아야 돼요. 이게 확정력의 차이점이에요. 추정은 뭐만 있으면 결과가 뒤집어지고 입증 반대 증거만 입증하면 결과가 뒤집어지는데 본다 규정은 재판까지 받아야지만 결과가 뒤집어지는 게 본다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나중에 민법 공부할 때 이거는 여기서 뭐 추정일 때만 설명드린 것이고 나중에 민법 공부할 때 어떤 경우는 추정한다, 어떤 거는 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걸 가려 못하는 요령은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거야. 아마 나중에 한 5월 달쯤 가서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아하를 딱 필이 올 때가 있어요. 확정을 지을 사안은 뭘로 봐야 되고 본다라고 해야 되고 확정돼서 안 되는 사안은 추정으로 간다가 되는 겁니다. 기약금 배웠어요? 기약? 배웠어요? 올해 지금 새로 시작해서 지금 민법이 기약 총칙 배우고 물가법 들어갔어요? 기약법 들어갔어요? 기약법 아직 안 들어갔어요? 네. 물건법 들어가고 있어야지. 그럼 아직 설명 못 드려요. 나중에 1월달 가서 마침 모신 다음에 살짝 말씀드려 그때 가서 이해가 될랑말랑해요. 될랑말랑. 조건과 기한 배웠어요? 그러면 조건과 기한? 네.
그럼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발생하는 조금의 이익이죠. 그 이익을 뭐라고 불러요?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왜 추정한다가 될까? 기한의 이익은 반드시 채무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채권자도 가질 수가 있으니까 확정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추정으로 가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몇 살부터인가요? 19세죠? 그럼 18세 먹은 애가 부모 동의받고 결혼을 합니다. 그럼 미성년자 혼인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년자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확정을 줘야지 이거는 이제 본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년의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걔가 이혼합니다. 미성년자가 될까요? 이제 확정돼 버렸기 때문에 결혼하면 그걸로 성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장가가 뭘 들어줬나요? 상 들어주잖아요. 아닌가? 맞죠? 원래 이 나이 먹어도 도룡들은 댕기머리하고 다니다가 이제 성년자가 되면은 장가 안 갔어도 상촌 틀어줬어요. 근데 아무리 미성년자 어리지만은 결혼 안 가도 상촌 틀어주는 것이 어른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한 3월이나 5월달 제가 민법 공부 된 다음에 그때 가르마 타드릴게요. 그럼 그때 가서 아하 이제 이렇게 해서 대화가 될 겁니다. 어쨌든 추정력이라는 것은 뭘로 뒤집을 수 있대요? 반대 증거를 입증을 통해서 결과를 뒤집을 수가 있다 정도만 간단히 세분화하시고 말뜻만 좀 이해하면 될 겁니다. 마지막 6번째가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말 나오는데 후등기 저지력은 후 뒤에 등기 따라오는 것을 막고 있는 이름을 후등기 저지력 그럽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계기는 민법 배울 때 물권 배웠죠. 물권은 일권주의니까 물권은 동일한 종류의 물권이 이중으로 성립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성립 못하는 것이 여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중으로 소유권 등기하지 못하게 되고 이중에 지상권도 등기할 수가 없고 전세권도 이중으로 등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록 무효 등기가 등기부상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같은 내용의 등기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후등기 저지력 그러는데 민법 공부할 때 혼동이라는 말 배우셨어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 집에 대해서 갑구에 1순위로 A라는 자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을구에는 1순위로 B 앞으로 전세권 등기되어 있더라. 등기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집을 A가 팔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누구한테 집 파는 게 가장 편할까요? 세입자에게 파는 게 편하겠죠. 이미 전세금 받은 거 있고 살고 있으니까 차액만 해결해서 소유권만 넘겨주면 이사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으니까 B 네가 살래 그랬더니만은 사겠다 그래서 2순위로 B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버립니다.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B는 기존에 어떤 권리가 있었고 전세권이 있었고 이 집의 소유권을 취득해버렸네요. 그럼 동일한 사람에게 권리가 두 개가 들어올 수는 없더라. 모양사가 내 집에 내가 세를 삽니다. 이건 이치 안 맞으니까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멸되는 걸 뭐라고 부르나? 혼동이라고 부르죠.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면 말소 등기를 해야 소멸할까? 등기 안 해도 소멸할까? 안 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럼 등기부상은 B 앞으로 전세권 등기 남아있지만 요거 살은 거 죽은 거 죽어서 효과 발생하지 않는 전세권 등기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었고 주인이 B가 되어서 살고 있다가 자기 집을 C라는 자에게 전세 줄 수 있을까? 있겠죠? 그럼 무효등기 1순위로 놔두고 2순위로 C 앞으로 전세권 등기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일단 요 B 등기는 소멸돼서 효과 없는 등기죠. 얘가 등기부상 남아있다 할지라도 얘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같은 내용의 등기를 실행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얘가 있는 동안에 얘가 들어오는 순간 등기만 직권 말소해버립니다. 못 들어와요. 그럼 얘는 효과 있는 거 없는 거? 효과 없잖아요. 소멸됐으니까. 효과 없는 게 등기부상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 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동일한 등기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얘가 있는 동안에 뒤에 후에 똑같은 등기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후등기 저지력 그런 거예요. 그럼 B가 소유자가 전세 주려면은 먼저 전세 조건이 B 등기 먼저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순위로 1번 전세권 말소 등기를 실행을 하고 원인을 혼동이라고 쓴 다음에 얘를 빨간 펜으로 싹 지워버리면 등기부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깨끗하죠?
찍 거서 지저분한 게 아니라 이거 지운 거예요. 이제 지워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3순위로 C가 전세권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등기부상은 C가 몇 순위인가요? 등기부상은 C가 3순위이지만 실제 권리로는 1순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없어져야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더라? 호등기 저지력 그럽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럼 1번에 찍 지운 게 있고, 그죠? 2번에 말소 등기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말소 등기라는 것은 1번 찍 지운 거를 의미할까? 2번을 의미할까? 말소 등기라는 것은 1번, 2번 어떤 걸 의미할까요? 손가락을 펴보세요 한번. 하나 펴신 분은 저한테 지적질하는 거고, 몇 개를 펴야 돼요? 2개를 펴야죠. 말소 등기 여기 있잖아요. 말소 등기라는 것은 우리가 등기를 전부를 지울 때 말소란 말 썼는데, 얘를 보기 전까지 1번 찍 지웠죠? 얘를 왜 지웠는가 이유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등기를 지웠을 때는 왜 지웠는가 이유를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말소 등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1번 전세권이 지워졌구나. 왜 지웠다? 혼동으로 24 지웠다고 이유를 파악하는 겁니다. 말소 등기는 얘가 말소 등기인 것이 얘가 말소 등기가 아니에요. 말소 등기를 실행하게 되면 종전 등기는 붉은 선으로 지워버립니다. 붉은 선으로 지웠다. 여기 우리말식 표기고 이제 한문화식으로 바꿔서 일본어식 표기로 바꾸게 되면 앞으로 주말했다고 불러요. 뭐라고요? 주말. 주자가 붉을 주자예요. 붉은 선으로 말소했다를 줄여서 주말 그럽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2011년까지는 주말 그랬어요. 법조문상이. 근데 한글화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붉은 선으로 지운다 바뀌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공부하다가 가끔 가다가 주말 나옵니다. 그게 편하니까. 주말이란 말은 뭘 한다가 뜻이에요? 붉은 선으로 지운다를 주말 그럴 때 주말 그러면은 헷갈리지 마시길 바라고 그 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말로는 뭐라고 부르고? 붉은 선으로 지웠다. 그 다음에 일본어식 표기로는 주말을 한다는 말 씁니다. 영어로는 뭐라 그럴까? 영어로는 몰라요? 영어로는 위크엔드라고 부릅니다. 주말은. 맞죠? 우리가 대화가 되네. 자, 농담한 거예요 지금. 자,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가 본등기 효력이고 이제 가등기 효력이 나왔는데 가등기는 둘로 나눕니다. 가등기는 요거부터 먼저 봐야지. 가등기라는 게는 위에 나온 이 6가지 효력이 인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등기는 물권번호 효력도 없고 순위 보존 효력도 순위 확정 효력도 없고 전문적 효력, 호등기자 지력, 추정력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등기란 것은 이제 본등기를 한 시점을 통해서 본등기 전하고 호를 나눕니다. 전과 호 나눠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그럼 가등기하면 주인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럼 가등기만으로는 본등기 전에는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본등기한 후부터 문제 발생할 텐데 본등기 실행한 후에는 오늘 배운 거예요. 아까 순위 언제로 가시고? 네, 순위는 가등기로 가는 것이고 그럼 주인 바뀌는 것은 본등기 때 발생하다 보니까 물권 변동은 본등기 때 발생하는 것이고 순위는 가등기로 가기 때문에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본등기 전의 효력은 가등기만으로는 실제법상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본등기 해야 발생하는데 오른쪽에 기억번은 순위, 니은번은 물권 변동 발생 시기입니다. 순위는 언제로 올라가시고 가등기, 시로 순위가 소급이 되되 주인 바뀌는 것은 본등기 때 발생하는 거지 가등기 때가 아니니까 두 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위는 가등기, 물권 변동은 본등기 두 개 나눠서 세분화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등기 효력인데 이 부분은 가끔 출제를 잘 하고 지금 처음에는 이 제목 정도만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등기 유효권이 따라보는데 등기 유효권은 둘로 나눠서 형식적 유효권이 나오게 되고 또 하나 실체적 유효권으로 세분하는데 형식적 유효권은 이제 등기부를 통해서 이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 따지는 기준이에요. 그럼 일단 등기부 보고서 무효 유효를 따지려면 전제 조건은 등기가 존재해야 됩니다. 등기가 존재해야지 이 등기를 통해서 무효냐 유효냐를 따지다 보니까 등기가 존재할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인데 등기가 존재하다가 등기를 모르고 불법으로 말소가 들어오게 되면 권리는 살아있을까 소멸할까?
지난주 배울 때 권리와 등기는 하나의 문제, 별개의 문제? 별개라고 그랬죠. 등기를 잘못 지은 경우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진 집이 있는데 여러분 집이 소유권 등기 돼 있어요. 근데 등기관이 모르고 본인 등기를 잘못 지웠다고 가정해 보자고. 소유권 죽어요? 죽으면 죽겠어요? 그러니까 권리는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럼 살려놓는데 그 잘못 지워진 등기는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소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라? 말소 회복 등기하면 되니까 불법 말소 시에는 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말소 회복 등기를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등기란 제도의 뜻이 무엇이냐요? 등기란 것은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냐 아니면 효력 존속 요건을 물어봤더니 대법원 판례에서 등기란 건 효력 발생 요건은 맞더라도 존속 요건은 아니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쪽에서 186조 법률행위는 등기를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나요? 발생하죠. 그럼 등기 효력 발생 요건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좀 전에 권리가 있고 등기가 있다. 등기를 잘못 지은 경우 권리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까 권리가 살아있기 위해서 등기가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은 맞더라도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렇게 주문자 한번 나오기를 등기는 물권의 효력 존속 요건이므로 등기를 잘못 지운 경우 물권은 소멸한다. 이게 우리 기출 문제예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고 그럼 등기가 존재할 때 첫 번째 여러분 교재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제 2번이 관할 위반 등기가 아닐 것 나와 있고 등기 능력 있는 사항에 대한 등기일 것 나와 있죠. 찾았어요? 그 밑에 보니까 그럼 관할 위반 등기가 아닐 것. 그럼 첫 번째 부동산마다 관할 등기서가 정해져 있는데 관할 등기서에서 등기하지 않은 것을 관할을 위반했다고 부릅니다. 관할 위반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능력 있는 사건에 대한 등기일 것. 그럼 등기할 게 있으면 등기할 수 있으면 등기할 수 있는데 등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등기할 수 없는 걸 통칭 부르는 말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라고 불러요. 이 두 가지하고 나머지 신청 절차에 흠결이 없을 것 나오는데 흠결이 있는 경우 나눕니다. 그 흠결이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망한 자는 인이다 아니다. 등기 신청은 인이 하는 겁니다. 사례자 하는 것이 이제 등기 신청할 자격이고 죽은 사람은 사망한 자는 인일까 아닐까? 사망한 자는 인이 아니라 물건이 돼버려요. 법적으로 시신은 물건입니다. 뭐라고요? 물건이지 인이 아니에요. 인은 살아있을 때 인이란 말 쓰는 것이고 죽은 다음부터는 시신은 물건이 돼버립니다. 그럼 시신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팔아먹을 수? 내가 시신 구해올 테니까 좀 팔아주세요. 시신을 누가 사? 생각을 해봐야지. 시신 팔아먹는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시신을 해부용으로 의료용으로 기증했단 말 쓰는 것이 어디에 팔아먹었단 말 써요. 아주 장기 매매할 사람이네. 자, 서울역 가면 장기 매매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니까 프랑카드를 거는 게 아니라 화장실 변기에다가 장기 매매 신장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합법이면은 프랑카드 걸고 광고를 해야지. 아닌가? 그래서 장기는 기증하는 거예요, 기증. 그래서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다 기증했잖아요. 장기 기증. 아닌가? 우리 마누라가 몇 달 전에 딱 이런 퍼런 녹색 카드라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요만한 카드 딱 보여주길래 그게 뭐야 그러니까 장기 기증 증서래. 그래서 너 누구 독이 받고 장기 기증했냐니까 내 거 내가 하지. 그래서 안 무서워 그러니까 죽었네 뭐가 무섭냐. 그래서 저도 이제 딜레마에 빠졌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장기 기증 증서를 딱 가져왔더라고. 보니까 뭐 각막하고 포함되어 있더라 몇 개가. 안 무서운가 그거? 무섭죠? 나도 무서워. 어쨌든 간에 지금 나 망설이고 있는데 뭐 더 나이 먹고 안 무서우면 하겠죠. 어쨌든 간에 사망자는 인이 아니에요. 또 시신은 팔아먹는 게 아닙니다. 제사의 목적이 될지 뿐이지 시신 팔아먹게 되면 마트 갔더니 생선 좀 늘어놓고서 동태한테 죽은 척하는 동태 금방 죽은 고등어 이렇게 써놓고 팔긴 하겠지만 시신 늘어놓고 죽은 척하는 시신 자
죽은 지 30초 된 시신 이렇게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신은 파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신은 등기할 수 없는 것이고 민법공무원리 무권대리라는 걸 읽으셨어요? 네, 무권대리 등기할 자격은 없죠. 그 다음에 위조문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등등등 다 하자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등기가 들어온 경우 등기할 수가 없는 사유인데 실행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이 문제예요. 관할해 받는 게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등기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실행돼버린 경우는 얘는 절대 무효입니다. 절대 무효 등기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버리고 나중에 왜 이런 등기 실행했냐고 이의 신청까지 받아주는 것이 여기에 대상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 걸리게 되면 등기관이 절대 무효로 직권 말소합니다. 나중에 왜 이런 등기 실행했냐고 법원에 가서 이의 신청할 자격까지 만들어지는데 이 두 가지가 아닌 것들은 이런 것들은 등기 실행할 수 없는 사유지만 모르고 등기관 실행돼 버린 경우는 실체 관계와 부합하는 한 유효 등기이지 무효 등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앞으로 등기법상에서 이 등기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물어볼 때 무효 등기로 인정하는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개만 지금 당장 기억하세요. 뭐하고 뭐?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두 개만큼만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무효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위조한 서류 가지고 등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등기관이 모르고 등기 실행했대요. 그 등기 무효다 유효다? 실체 관계 부합하는 유효입니다. 무효가 아니어서 자꾸 물어보는 게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이거는 등기법 처음 들어와서 이거 배우셨는데 이거 등기 끝날 때까지 매일 나와요. 그럼 무효 등기 몇 개밖에 없다? 등기법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하고 뭐?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그럼 관할 위반은 뭔지 알겠습니다. 그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모릅니까? 오늘 많이 배웠어요. 오늘 많이 배웠는데 뭔지 모르고 배우다 보니까 정신 하나도 없죠. 유치권 등기할 수 있나요? 점유권 등기할 수 있어요? 동산 질권 등기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것이 부동산 일부는 방학하는 세 줄 수는 있다. 담보 제공할 수는 없다. 그럼 그거 배웠죠? 그럼 오늘 배운 것 등기 못한다고 배운 것들이 다 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얘는 오지랖이 굉장히 넓어요. 앞으로 얘는 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못합니다. 다 일로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여기 한 문제를 내거든요. 월요도 한 문제를 냈고 해마다 한 문제를 내요. 여기선. 왜? 공부를 한 사람은 많이 한 사람은 등기 못하는 사안을 많이 알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이게 등기할 사연인지 아니 구별이 안 돼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집 팔아먹을 수 있다 하죠? 이런 걸 다 이해를 해요. 그럼 처분검지 가처분 돼 있네요. 그 집 팔아먹을 수 있다고 다 알고 있지만 안 배운 사람은 처분검지 가처분된 걸 팔아먹어? 이러면서 깨우뚱하면 틀리더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갭이 확 차이가 지기 때문에 한 문제 무조건 내는 것이 여기에요. 나중에 참 많이 나왔는데 여긴 뒤에 가시면 딱 거의 명시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보고 나중에 파악하면 될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두 개 제목 외우는 겁니다. 등기법 무효 등기 몇 개 없더라. 뭐하고 뭐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그래서 두 개만은 무효로 취급해서 교재에서 2번, 3번 두 개는 무효입니다. 하지만 4번에 신청 절차에 흠결이 없을 것, 흠결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요.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실체관계 부합하는 경우에는 당연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보니까 유효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무효냐 유효냐 기준 나오게 되면 몇 개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체적 유효권이란 말이 나오는데 실체적 유효권의 경우는 요거는 등기와 실체관계를 따져서 일치여부를 따져보겠다가 목적인데 첫 번째 나온 것이 이제 객체의 불일치, 두 번째는 질적 불일치, 세 번째가 양적 불일치에서 요 세 개를 따져봅니다. 따져봐서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유효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느냐 무효로 가느냐 그 뜻이 여기서 나오는 내용인데 처음날 객체 불일치란 말이 나온 게 있을 것이에요. 객체 불일치 찾으셨나요? 네. 거기 보니까 이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면 당해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되면 원칙이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일치 여부를 따져가는 게 내용인데 객체 불일치의 경우는 조금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완전히 불일치하더라.
완전히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일치한다고 봐줄 수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소지와 지번이 애초에 달라요. 그럼 내가 보고자 하는 토지는 100번인데 10번 등기 등기해버렸습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100번 토지하고 10번 토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 불일치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아예 불일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고, 지번이 다르다는 얘기는. 근데 내가 가진 땅 화곡동 50번이 똑같은데 지목이 전인데 답으로 나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일치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목이 좀 틀린 것 뿐이잖아요. 그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불일치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조금의 부동산 표시가 다른 경우에. 그럼 불일치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뭐가 될까? 무효. 일치하는 경우는 유효를 인정해 줍니다. 이건 나중에 세 번에 배울 테니까. 부동산 표시가 일치한다고 보는 경우는 뭐로 가고, 일치한다고 보는 경우는 유효, 불일치하는 경우는 무효로 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부동산 소지와 지번이 다르더라. 그럼 여러분이 사고 싶은 산부동산은 101동 101호 샀습니다. 놀이방 하려고. 등기된 게 201호가 등기됐대요. 그럼 부동산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면 이건 무효란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하지만 토지 같은 경우 소재, 지번, 지목은 다 맞아요. 다만 면적이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동일성 인정할 수가 있으면 요거는 유효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동일성 빠지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세분하면 되고, 지금은 큰 틀이 불일치하면 무효고 일치하면 유효대로 기하시고, 질적 불일치의 경우는 둘로 세분해서 이제 주체가 다른 경우도 있고 권리의 종류가 다른 경우도 있더라. 주체가 다르다는 얘기는 등기 신청한 사람 갑이 등기 신청을 했는데 등기 실행이 을로 실행돼 버리는 경우, 신청한 사람은 갑이고 실행된 사람은 을이에요. 집은 여러분이 사고 돈 다 내고 등기 여러분이 신청했는데 등기 지하포로 등기돼 버립니다. 주인이 받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효 유효. 나는 기분 좋은데 효과 인정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무효 등기될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 종류가 다른 경우는 지상권 등기 신청이 들어갔는데 등기관이 모르고 지상권 등기한 것이 아니라 임차권 등기해버린 경우, 권리 종류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지상권하고 임차권 권리가 동일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무효로 빠져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문제 생기는 것은 무효일 때 무슨 등기할 것이고 유효할 때 어떤 등기하느냐, 이걸 내는 게 문제예요. 기출 문제가 올해 나왔는데, 무효란 말은 쓰겠다 안 쓰겠다? 안 쓰겠다는 얘기죠. 그럼 등기를 말소 지워버리는 겁니다. 무효 등기 말소하는 거다. 여기도 무효네요. 그럼 말소 등기로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근데 유효하단 말이 나오면 쓰겠다 안 쓰겠다, 이거는 쓰겠다는 얘기죠. 이때 잘못된 거를 고쳐야 됩니다. 이때는 경정 등기로서 시정한 다음에 쓰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내게 되면 실판 보시고 주체가 다릅니다. 주인이 잘못됐대요. 무효 유효? 무효. 지상권이 임차권 등기됐답니다. 무효죠? 여기까지는 다 외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근데 기출 문제는 어딜 내느냐? 그럼 무효일 때 어떤 등기 신청하면 이게 문제예요. 근데 올해 기출 문제가 나온 것이 지상권 등기 신청이 들어갔지만 임차권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 등기는 경정 등기로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권리 종류가 다른 경우는 경정 등기가 아니라 말소 등기로 지워버리는 게 대상인 거지, 경정은 유효한 등기만 경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세분해서 차고 들어가서 실력을 쌓는 게 공부예요. 근데 여기를 그 시험 문제는 여기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내고 들어오는 게 문제입니다. 왜? 등기법이니까. 무효 유효를 배우는 것은 민법이고, 그럼 무효일 때 어떤 등기 실행합니까? 유효하면 어떤 등기 실행? 이게 변이 등기법이라는 얘기예요. 민법 배우고 있죠 지금? 아닌가? 민법 배우고 있잖아요. 민법 배울 때 누가 한 행위는 무효, 어떤 거 유효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그건 민법상 얘기고, 그건 무효일 때 어떤 등기 신청합니까? 이게 등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들을 할 때 무효 유효까지 공부 딱 끝내고서 공부했다고 치면은 등기법은 틀리게 돼 있어요. 하나 더 나가야 되니. 그래서 등기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본 틀이고. 양적 불일치가 마지막인데, 양적 불일치의 경우는 둘로 세분합니다. 등기된 양하고 물권행이랑을 따져봐서 내가 토지를 100평을 샀지만 등기된 것이 200평 등기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등기된 양 물권행이랑을 따져봤더니 거꾸로 이번에 100평을 샀는데 등기된 것이
50평 등기된 경우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위에 건 어디가 더 크고 위에 거는 등기량이 더 크죠? 이런 경우 발생할 수도 있고 밑에는 물권행이 더 클 수도 있겠네요. 이때 얼마큼 효과 인정할 것입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때는 내가 100평을 사고 등기된 게 200평이더라. 효과 발생은 물권행위 한도에서 100평만큼 발생합니다. 내가 산 게 얼마큼이니까 100만큼만 주장해라요. 여기 대법원 판례 입장이어서 이건 반드시 암기하실 부분이고 얘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학설 입장이니까. 민법 공부할 때 일부 무효 배웠어요? 민법 제 137조 법률행위가 일부가 무효일 때 원칙은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래서 내가 100평을 샀지만 등기된 게 50평일 경우에 원칙은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가더라.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부가 없더라도 50평 가지고 법률행위했다고 인정할 땐 요거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일부는 무효, 일부는 유효로 적용시키는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하는 것이 밑에 거예요. 여기 학설 입장에다 보면 시험에 안 내고 냈다 싶으면 무조건 이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상계 100평, 등기된 게 200평, 얼마큼 효과 인정해 준대요? 100평만큼 인정하더라. 200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도둑, 놈이라고 하지 말아요. 도둑 니은 심보예요. 뭐라고요? 도둑 니은 심보니까 나눠서 기억하시되 A번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페이지 108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유효권 완화 규정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또 잠깐 쉬셨다가 완화 규정하고 등기소 등기관까지 보시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죠.